ETF를 아는 아니 좀 잘 아는 ETF를 좀 잘하는 형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ETF 좀 잘하는 형님이 이제 벌써 7회차인데 이 정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재테크의 되게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유튜버 분들이 ETF 관련된 컨텐츠를 막 이제 생산을 해내시더라고. 다만 그런 해당 컨텐츠들의 출처가 실제로 ETF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닌 만큼 투자자분들이 해당 컨텐츠를 소비할 때는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해. 실제로 투자자들이 ETF에 대한 궁금증을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들에서 해소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근데 너무 공감하는 게 나는 기사를 쓰잖아. 근데 기자들이 쓴 기사를 그걸 또 가공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어. 되게 많아. 이 기사가 이렇게 실렸다. 그래서 약간 1차에서 2차로 갈수록 약간 뭐 점점 왜곡될 수도 있고 뭐 정보 양이 줄어들거나 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잘하는 형님을 통해서 ETF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실제로 ETF 업무를 하면서 받았던 질문들 몇 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분들까지도 굉장히 빈번하게 문의하는 질문들이라서 우리가 이걸 오늘 살펴보게 되면 ETF 핵심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한 ETF를 이제 두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200개 종목을 하루에 다 관리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나도 궁금하긴 했어. 그 200개를 어떻게 다 일일이 추종하느냐, 그치. 따라가느냐. 200개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뭐 10명이서 뭐 20개씩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ETF도 펀드의 한 종류니까 종목을 200개를 투자하는 그냥 일반 펀드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ETF가 뭐다? 한 문장으로? ETF는 이제 벤치마크가 있는 인덱스 펀드를 상장을 해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주식 같은 펀드? 바로 그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ETF는 인덱스 펀드라는 거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 ETF, 이른바 우리가 200 ETF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ETF들의 벤치마크는 뭐다?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운용 목표는 뭐다? 그게 내가 1등부터 200등까지 주식을 다 이렇게 샀을 때 날 수 있는 수익률과 똑같은 수익률을 맞아. 내달라는 거지. 세련되게 말하면 그 코스피 200 수익률을 그대로 복제하는 거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ETF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똑같이 그냥 말 그대로 베껴서. 정확해. 코스피 200 지수가 이렇게 있잖아. 꾸러미가 있잖아. 이 꾸러미랑 똑같은 꾸러미를 만들면 되는 거야. 코스피 200 지수는 1년에 2번 꾸러미를 바꿔. 종목을 바꿔. 그러니까 1년에 2번 꾸러미를 재구성한다는 얘기야. 등수를 변경해 주는 거야? 그치. 그 사이에 그 회사의 등수가 바뀐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200등 안으로 올라온 애들은 넣어주고 빠질 애들은 빼주는 거야. 이거를 1년에 2번 하는데 6월과 12월에 해. 이거를 코스피 200 지수의 정기 변경이라고 해. 그럼 기업들은 그걸 되게 예민하게 생각해? 굉장히 예민하지. 나 왜냐면 200에 들어갔다 빠졌다 그치. 이런 거? 이 200이라는 꾸러미에 들어가게 되면 이 코스피 200 지수를 복제하는 ETF들이 많잖아. 그러면 그 ETF들은 그걸 사야 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새롭게 편입된 종목에 들어가겠지.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지. 코스피 200 지수는 그래서 이제 곧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어. 그래서 6월이니까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러니까 보통 6월 둘째 주 목요일. 그래서 올해는 6월 11일이 될 거야. 그날에 장이 끝나고 장 끝난 종가 기준으로 꾸러미를 재구성하는 거야. 6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국내 증시가 열리면 바뀐 코스피 200 지수가 사용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용 문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은 언제 꾸러미를 바꿔야 될까? 같은 날, 그 6월 11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종목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6월 11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종가에 인접해서 ETF에 있는 주식 종목들을 리밸런싱을 해. 그래서 새롭게 사용될 코스피 200과 똑같이 맞춰 놓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날 증시가 열리면 이제 우리 200 ETF도 바뀐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ETF로 자금 유출입은 이제 1년에 2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치. 걸 텐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종목을 매도하는 건지 궁금해. 1인 2 수준의 질문이 아니었어. 전문가들도 잘 안 물어보는 얘기인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ETF와 그냥 펀드의 차별점이 또 여기서 나와. 일반 펀드는 매일매일 가입자들이 있잖아. 은행 가서 가입하고 증권사 가서 가입하고 이 사람들 돈을 모아서 운용사에 전달을 해. 그럼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현금을 받고 이제 주식을 막 사는 거야. 매일매일. 근데 ETF는 좀 달라. 현금이 아니라 현물, 즉 주식으로 구성된 CU 단위로 ETF 설정 판매가 이루어져. 우리 저번에 같이 살펴본 CU 기억나지? 편의점 말고. 기억나, CU. 그게 뭐라고? CU가? 그렇게만 살 수 있는 단위, 최소 단위. 그래서 설정 판매가 최소 단위야. 방금 너가 말한 대로. ETF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식 꾸러미의 최소 단위인 CU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일반 펀드는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반면에 ETF는 주식으로 꾸려진 CU가 들어오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주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야. ETF의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을 막 사고 파는 게 아니라 CU가 얼만큼 증가했고 줄었는지를 관리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1인이 너가 분식집에서 김밥 매니저야. 네가 관리하는 이제 김밥이 한 2,000줄 돼. 근데 김밥 한 줄이 그냥 1CU라고 치는 거지. ETF가 아닌 일반 펀드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줘. 너는 김밥을 늘려야 되는데 돈만 받았어. 그럼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돈으로 쌀도 사고 김도 사고 단무지도 사고 시금치도 사서 김밥을 말고 새롭게 탄생한 김밥들을 이제 쌓아놔야 되는 거지. 근데 ETF는 다른 게 뭐냐면 새로운 그 설정 판매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김밥을 들고 와 이렇게. 펀드 매니저들은 김밥이 잘 싸졌는지 확인하는 거야. 재료가 다 들어있구만. 오케이 됐어. 그러면서 이제 김밥 딱 올려놓는 거지. 이게 이제 CU가 증가한다고 보는 거야. 알아서 말아서 가지고 오는 알아서 거네. 말아서 갖고 오는 거야. 좋다. 좋지.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 그래서 ETF는 개별 주식의 종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CU 단위로 관리한다. 우리 ETF가 현재 지금 2000CU다. 근데 어제 뭐 설정으로 3CU가 증가했고 환매로 2CU가 빠졌다. 그럼 플러스 1CU잖아. 그러면 2000CU에서 2001CU로 증가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기록을 하는 거죠. 관리를 하는 거지. 김밥에 비유하니까 되게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 이거는 내가 궁금했던 건데 주식은 배당금이라는 게 들어오잖아. 근데 ETF는 분배금이라는 걸 봤는데 그게 그 운용사별로 지급하는 분배금이 다르다고 맞아. 들었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은 되게 많은데 분배금이 다 제각각이야. 어디는 400원, 어디는 420원 뭐 이래. 답변을 하려면 ETF 분배금의 재원을 좀 잘 살펴봐야 돼. 분배금 재원은 크게 공통재원, 공통적으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재원이 있고 추가 개별 재원이 있어. 그러니까 공통 재원은 뭐냐면 200개 종목을 담고 있잖아 ETF가.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이야. 이거는 공통 재원이어서 크게 다를 게 없어. 왜냐면 다 200개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차이점은 어디서 나오냐? 추가 개별 재원에서 나와. 대표적으로 보유 주식의 대차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현금 운용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 대응 추가 수익이 있어. 이 세 가지에 대한 운용 수익은 운용사마다 달라. 운용사의 개별 상황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버는 운용사도 있고 적게 버는 운용사도 있지. 추가 재원에 대한 이 얘기들을 좀 하나씩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현금 운용 수익이라는 게 뭐야? ETF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매매 비용도 있을 거고 라이선스 비용, 벤치마크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지수 사용료를 받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불하기 위해서 현금을 일정 부분 쌓아 놓는데 이걸 또 그냥 쌓아 놓기는 좀 아깝잖아. 그래서 이거를 초단기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 그래서 거기서 오는 운용 수익이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운용사별로 제각각이지. 차이는 굉장히 미미하긴 해. 왜냐면 ETF 내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디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야? 보유 주식 대차 수수료 이건 뭐야?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주고 피를 받는 거야. 해치펀드 알지? 레이달리 요즘에 되게 핫하잖아. 그런 기관, 금융기관들은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거든. 그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레버리지 전략이야. 주식을 빌려와서 투자를 하는 거지. 근데 이런 해치펀드 입장에서는 주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ETF들이 안성맞춤인 파트너야. 내가 빌리고 싶은 주식을 ETF 운용사들이 이미 다 갖고 있어. 그래서 가서 피를 주고 주식을 빌려와서 투자를 하는 거지. ETF 입장에서는 주식을 배차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그거를 이제 ETF에 넣는 거야. 그것도 이제 분배금의 재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지. 근데 약간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야?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그치. 맞아.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빌려주면 많이 빌려줄수록 피가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법적으로는 ETF가 보유한 주식 가치의 50%까지만 빌려줄 수가 있어. 운용사 개별 사정에 따라서 뭐 많게는 40%까지 혹은 적게는 20%뭐 이렇게까지 빌려주는 데들이 있지. 그래서 거기서 또 차이가 나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벤트 대응 추가 수익 이거는 뭐야?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이벤트, 기업 분할, 그다음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다음에 액면 병합, 그다음에 액면 분할. 그 뭔가 즐거운 이벤트가 아니구나. 뭐 누군간 즐거워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차별적인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 현금 운용 수익, 주식 대차 수수료, 이벤트 대응 수익, 세 가지에서 나오는 그 추가 재원을 많이 벌면 좋은데, 이걸 또 그냥 쌓아두고 있으면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200 ETF의 궁극적인 운용 목표는 코스피 200 지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개별적인 재원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현금이 많아졌어, ETF에. 그러면 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거잖아. 코스피 200에는 현금이 없단 말이야. 다 주식이야, 200개. 그러니까 이 코스피 200에 따라가는 것보다 위아래로 못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추적오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해. 많이 벌면 많이 분배하고, 적게 벌면 적게 분배하고, 여튼 추가 운용으로 생긴 수익은 다 분배를 해야 돼. 그게 추적오차를 줄이는 길이지. 또 질문 있어. 요즘 그러니까 주식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되게 상패라는 단어를 어떤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거든? 아, 그래? 약간 쓰레기 같다 이런 걸 저거 상패 쓰레기지. 제 상패 직전이다. 휴지지, 휴지.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정도로 상패가 되게 심한 욕이 됐어. 궁금한 게 ETF도 상장 폐지가 가능한가 이거랑 그치. ETF도 상장 폐지가 되면 휴지 되나? 일단 ETF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고, 근데 상장 폐지되는 케이스가 있어. 추정하는 지수가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ETF가 추정하는 지수의 수익률을 못 따라갈 때, 추적오차가 너무 크게 계속 벌어질 때, 그럴 때는 ETF가 제 기능을 못 한다고 판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어. ETF의 상장 폐지가 곧 ETF가 담고 있는 기초 자산의 상장 폐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ETF의 가치, 가격, 그러니까 NAV, 얘는 영향을 안 미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 아니라 코스피 10이라는 지수가 있다.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네이버 쭉쭉쭉 10개. 근데 어느 날 코스피 10 지수를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 이제 코스피 10 지수 진짜 안 만들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수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ETF는 존재할 수가 없어. 왜냐면 벤치마크가 없어지니까. 그럼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초우량주 10개 종목들이 거래가 안 되냐? 아닌 거지. 이거는 상장 폐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꾸러미에서 끌러져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ETF의 NAV와는 무관한 거지. ETF가 상장 폐지될 경우에는 ETF에 있는 주식들을 운용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탁 회사에 맡겨놔. 이제 신탁 회사에서는 갖고 있던 주식을 이제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ETF 투자자들한테 계좌에 꽂아주는 거지. 투자금을 돌려주는 거고, 주식이 상폐되는 것처럼 휴지가 된다 이건 아니고. 근데 다만 유의할 점은 있어. 내가 들고 있는 ETF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났다. 그럼 나는 그 해당 ETF를 통해서 수익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산운용사가 ETF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걸 미리 알려주거든. 그런 공지가 뜨면은 내가 지금 현재 그 상장 폐지 예정된 ETF와 비슷한 ETF가 시중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현금을 돌려받았을 때 이 돌려받은 현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필요해. 근데 궁금한 게 그 주식이 상장 폐지될 경우에 만약에 내가 샀던 ETF가 코스닥 150인데 그 중에 어떤 기업이 하나 상장 폐지가 됐어. 그러면은 그 정기 인사이동일은 6월과 12월에 있잖아. 근데 그때가 아닌 때에 갑자기 하나가 쓱 빠져. 그러면은 어떻게 해? 맨 밑에 있는 등수를 올려줘?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코스닥 150이 아니라 코스닥 149로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예리한 질문이 연속으로 나오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코스닥에는 굉장히 많아. 코스피는 우량 기업들만 모아놓은 거고, 코스닥은 중소 IT 회사들이 많고 헬스케어 회사도 많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될 때는 확 잘 됐다가 망할 때는 진짜 망하기도 하거든. 최근에 신라젠이 지금 상패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거래가 정지되고 있잖아. 이 신라젠이 코스닥 150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얘네가 빠지면 바로 빼고 다른 걸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코스닥 150이란 지수의 정기 변경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149개로 계속 가는 거야. 근데 그러면 내 ETF의 그 순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주는 거 그치. 아니야? 줄어드는 거지. 그게. 그럼 ETF가 상장 폐지되는 것보다 내 ETF가 추종하고 있는 어떤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게 더 충격적인 일이네? 그치. 더 안 좋은 일이지. 이 ETF를 투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말고. 같이 줄어들어도 내 돈이 줄어드는 건 슬퍼. 그래? 그러면 얘 적금해 가서.
네, 오늘은 그 ETF에서 만약에 뭐 200개 종목이 있으면 200개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운용사별로 왜 분배금이 다른 건지, 그리고 상장 폐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좀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역시 좀 잘하는 형님이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ETF 그냥 하는 형님이 아니라 굉장히 잘하는. 좀 잘하는 형님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